어머니의 우편함에 정체 모를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확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달 1일 같은 봉투가 같은 자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돈은 대체 누가 왜 보낸 걸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누군가의 삶에서 아주 조용히 지나갔던 일입니다. 특별하지 않아 보여도 끝까지 듣고 나면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큰아들 정남이 돈인가? 70대 중반의 김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흰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3월 첫째 날, 봄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스치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하는 일과대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광고지나 관리비 고지서만 들어있던 우편함에 두툼한 흰색 봉투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봉투는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넣은 것처럼요. 순자 씨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편지 하나인데.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자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안을 확인하는 순간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100만 원. 새 지폐로 가지런히 정리된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았습니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메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봉투 안에 100만 원만 덩그러니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잘못 넣은 건 아닐까? 순자 씨는 재빨리 우편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01호. 맞습니다. 순자 씨 우편함이 맞습니다. 그럼 이 돈은? 순자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두면 안 되고 경비실에 맡겨야 하나? 순자 씨는 다시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글자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누가 100만 원을 아무 말도 없이 우편함에 넣어둘까요? 실수로? 아니면 일부러?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 집을 나간 큰아들 정남이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남이는 연락도 없이 사라진 지 벌써 30년이야. 순자 씨는 돈을 다시 봉투에 넣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는 50대 후반,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 우편함에 이게 들어 있었는데 누가 잘못 넣은 것 같아서요. 경비 아저씨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요? 혹시 아시는 분이 넣어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모르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단 보관해 드릴게요. 며칠 기다려봐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드리고 안 나타나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그럼 부탁드려요.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봉투 생각만 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그 흰 봉투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그 돈 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경찰까지 갈 일인가? 하지만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4월 첫째 날, 정확히 한 달 뒤, 순자 씨가 우편함을 열었을 때, 또다시 그 흰 봉투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흰 봉투, 아무 글자도 없는 깨끗한 봉투, 그리고 안에는 정확히 100만 원. 순자 씨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고 있는 겁니다. 매달 첫째 날, 정확히 100만 원씩. 순자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봉투를 들고 다시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또 들어 있었어요. 네, 또요? 네, 똑같아요. 100만 원이요. 경비 아저씨도 당황했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CCTV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딸 영희와 아들 철수를 불렀습니다. 영희는 40대 중반 결혼해서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40대 초반 회사원이었습니다. 둘 다 순자 씨가 혼자 사는 걸 늘 걱정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두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 영희와 철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지난달에 한 번, 이번 달에 또 한 번. 정확히 100만 원씩. 발신이는요? 없어 아무것도. 영희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아니야. 전혀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거 사기 아니에요? 나중에 큰돈 요구하는 거. 이거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사기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처음엔 돈을 주다가 나중에 몇 천만 원 요구하는 경우도 있대요. 순자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뭔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에서는 아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순자 씨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영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은 40대 후반의 박 형사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르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자 씨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월 첫째 날 처음 받은 100만 원, 4월 첫째 날 또 받은 100만 원. 박 형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봉투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네, 정말 아무것도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금전 거래를 하신 적은? 없어요, 전혀요. 박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뭔가 메시지라도 있는데, 저도 그게 이상해서 온 거예요. 일단 CCTV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며칠 뒤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CCTV 영상 확인했습니다. 한번 보러 오시겠습니까? 순자 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박 형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복도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17분. 어두운 복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우비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101호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를 넣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빨랐습니다.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순자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체형도 아무것도요. 완벽하게 숨긴 거였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박 형사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파트 정문 CCTV였습니다. 차량은 안 보입니다. 걸어서 온 것 같습니다. 걸어서요. 네. 그리고 후문 쪽 골목으로 사라졌는데 거기는 CCTV가 없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누굴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지문 감식을 해보겠습니다. 봉투에 지문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순자 씨는 2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어르신, 지문이 없습니다. 장갑을 낀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전문가 같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돈의 출처는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련 번호를 확인해서 어디서 인출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날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을 졸이며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똑같은 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순자 씨는 이번에는 봉투를 뜯지 않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님 또 왔어요. 박 형사도 당황했습니다. 이거 정말 다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새벽 3시 17분. 검은 우비, 모자, 마스크. 10초 만에 봉투를 넣고 사라지는 그림자. 너무 정확해요. 시간도 방법도. 박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범죄자인가요? 글쎄요. 범죄라고 보기엔 피해자가 없잖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돈을 주는 게 무슨 범죄일까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요. 어르신, 혹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은 없습니까?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이라든가. 순자 씨는 머릿속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굴까? 왜 나한테?
그리고 문득 다시 정남이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19살에 집을 나간 큰아들. 혹시 정남이가? 아니야. 말도 안 돼. 정남이는 편지 한 통 없이 사라졌어. 30년 동안.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왜 엄마? 혹시 오빠 생각 안 나니?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요? 갑자기 왜요? 아니, 그냥.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30년 전에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엄마가 계속 그러시니까 제 마음도 아파요. 그만 잊으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또 첫째 날. 또 100만 원. 7월, 8월, 9월. 매달 첫째 날마다 정확히 1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박 형사도 계속 수사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돈의 출처를 추적했는데요.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ATM에서 분산해서 인출한 돈입니다. 일부러 추적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럼 완전히 계획적이라는 거네요. 이 사람은 아주 치밀합니다.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돈을 주면서 정체를 숨기는 걸까?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00만 원씩 12번, 1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은행에 보관했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이 무서웠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이상해요. 경찰도 못 찾는 사람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혹시 엄마 몰래 아빠가 뭔가 하신 거 아니에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네.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한테 큰 도움을 주셨다거나.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크게 도운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 그럼 도대체 가족들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400만 원, 3년, 3,600만 원, 4년, 4,800만 원. 돈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도 지쳐갔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이 사건은 피해가 없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요. 형사님도 힘드시죠? 계속 주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순자 씨도 이해했습니다. 경찰도 바쁜데 돈을 주는 사람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순자 씨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이 돈의 정체가 뭘까? 누가 왜 나한테? 그리고 5년째 되는 해, 총 6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걱정으로, 불안으로, 궁금증으로. 엄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 돈 그냥 써요. 5년이나 됐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아니야. 엄마, 난 이 돈을 쓸 수가 없어. 이게 누구 돈인지 알기 전까지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이 돈에서 정남이 냄새가 났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큰아들의 체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미친 소리 같았지만 순자 씨는 믿고 싶었습니다. 5년. 그 긴 시간 동안 순자 씨의 삶은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매달 첫째 날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온기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멀리서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순자 씨는 이제 우편함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 그리고 매달 첫째 날이면 어김없이 그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5년 동안 60번, 정확히 6천만 원. 박 형사는 이제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CCTV도 완벽하게 피해가고 지문도 없고 돈의 출처도 추적 불가능하고 이건 전문가 수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주시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박 형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순자 씨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더 급한 사건들이 많았으니까요. 돈을 주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돈을 훔치는 사람을 잡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순자 씨는 혼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굴까? 왜 나한테? 무엇 때문에? 그리고 자꾸만 정남이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가 집을 나가던 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정남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가난한 게 싫어요. 전 돈 벌러 갈 거예요. 정남아,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든요. 여기보다 나은 곳이면 어디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정남이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야. 우리 큰아들이 어디 가겠어. 하지만 정남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남이를 찾았습니다. 여보, 정남이가 보고 싶소. 순자 씨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오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요. 영희는 5살, 철수는 2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기억했습니다. 정남이의 얼굴, 정남이의 목소리, 정남이의 눈빛을. 그 아이는 착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죄였을까요?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을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공장에 다녔습니다. 손이 까맣게 타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왜 우린 이렇게 가난해요? 정남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그래서 정남이는 떠났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 몇 년은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디서 다친 건 아닐까? 혹시 아프진 않을까? 혹시 죽은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했습니다. 살아만 있다면,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자고. 그런데 이 돈은 뭘까?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6천만 원. 이게 혹시 순자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혹시 정남이와 관련이? 하지만 정남이는 베트남에 있을 텐데 직접 올 수는 없을 거야. 그럼 누군가 대신 순자 씨는 박 형사에게 다시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또 보시려고요? 네, 한 번만 더. 순자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검은 우비, 모자, 마스크. 하지만 뭔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남이를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 3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앨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거기에 정남이가 있었습니다. 19살의 정남이. 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 까무잡잡한 얼굴에 환하게 웃고 있는 정남이. 정남아, 순자 씨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그 얼굴. 이제는 50살이 다 됐겠네요. 어떻게 생겼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순자 씨는 앨범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꿈을 꿨습니다. 정남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른이 된 정남이, 정장을 입은 정남이.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흐릿했습니다. 엄마, 정남아, 순자 씨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남이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 이렇게밖에 못해요.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 사랑해요. 정남아, 순자 씨가 손을 뻗는 순간 정남이는 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로. 꿈이었구나.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정남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다음 달 또 첫째 날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61번째 봉투. 순자 씨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정남아, 내가 보낸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육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이거. 오빠랑 관련 있는 것 같아. 엄마, 또 그러세요? 오빠는 30년 전에 아니야. 나는 알아. 이게 정남이랑 관련 있어.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마음도 아프다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남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남이를 대신해서 순자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6천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 한 푼도 안 쓴 돈. 정남아, 엄마가 잘 모아뒀어. 언젠가 진실을 알 때까지.
순자 씨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5년이 지났지만 순자 씨는 계속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30년도 기다렸는데 5년쯤이야.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순자 씨의 머리는 더욱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이제 75살. 하지만 매달 첫째 날만큼은 19살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편함을 열 때의 그 떨림, 봉투를 만질 때의 그 온기, 순자 씨는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시간 되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 씨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보? 무슨 제보? 순자 씨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남이 소식인가? 경찰서에 도착하자 박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형사님?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익명의 전화가 왔습니다. 익명요? 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40대에서 50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순자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어르신께 30년 전에 가출한 큰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가출, 큰아들. 정남이. 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남이 우리 큰아들 이름이 정남이에요. 박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느낌만. 느낌이요? 네, 이 돈이 정남이한테서 온 것 같다는 느낌.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죠. 미안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까.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 전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박 형사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가출한 큰아들을 찾아보세요. 그분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순자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남아. 역시 정남이구나. 어르신,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이게 정남이랑 관련 있어요. 순자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5년 동안 품었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기다려줬습니다. 순자 씨가 진정될 때까지. 한참 뒤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는 남겼나요? 아니요. 공중전화에서 걸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목소리는 녹음은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형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김순자 씨 관련 사건 있잖습니까? 우편함에 돈 들어오는. 네, 맞습니다. 혹시 단서를 알고 계십니까? 30년 전에 가출한 큰아들이 있을 겁니다.
김정남 씨요. 그분을 찾아보세요. 누구십니까? 성함과 연락처를.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녹음을 다시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낯설었습니다. 정남이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남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님, 이 사람. 정남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십니까? 정남이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편함에 돈 넣는 사람도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박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속 인물과 이 전화 목소리,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정남이가 이 사람한테 부탁한 건가요? 아마도요. 직접 오실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정남이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먼저 어르신 아드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본 날짜.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김정남. 1975년 3월 5일생. 마지막으로 본 건 1995년 6월 15일이었어요.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20살 아니 19이었어요. 생일 지나기 전이었으니까. 박 형사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가출 이유는 가난이 싫다고 했어요. 돈을 벌러 간다고. 마지막으로 한 말은 기억하십니까?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던 날, 현관문 앞에 선 정남이. 엄마, 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가난한 게 싫어요. 전 돈 벌러 갈 거예요. 정남아.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든요. 여기보다 나은 곳이면 어디든. 그리고 문을 나서는 정남이의 뒷모습, 비에 젖어가는 가방. 순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박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까? 내 편지도 전화도 아무것도. 박 형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조회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타다닥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정남이 소식이 나올까? 하지만 박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뭐가 나왔어요?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말소요? 네. 1997년에 직권 말소됐네요. 실종 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정남이가 아니요, 사망은 아닙니다. 그냥 소재 파악이 안 돼서 행정적으로 말소된 겁니다. 그럼 살아있단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정남이가. 박 형사는 계속 조사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 있습니다. 네? 1996년 7월 출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기록이 없네요. 그럼 아직도 해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법으로 들어왔거나.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뒤로는요?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추적이 어렵겠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또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보자가 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정말 정남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이미 정남이 씨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건 큰 단서입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희와 철수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왜 엄마? 오빠 소식이 있대. 영희와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요? 정말요? 응, 경찰한테 제보가 들어왔대. 오빠랑 관련이 있다고. 영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 오빠일까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믿어 이게 정남이랑 관련 있다고. 철수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직접 안 오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혹시 오빠가 먼 곳에 있어서? 가족들은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남아, 넌 어디 있니? 왜 직접 안 오고 다른 사람을 시키니? 무슨 사정이 있니? 순자 씨는 베개를 적셨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로.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박 형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보자요. 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줬습니다. 순자 씨는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박 형사는 새로운 녹음 파일을 틀어줬습니다.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번에 전화한 사람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더 알려주실 게 있습니까? 김정남 씨는 현재 베트남에 계십니다. 베트남이요? 혹시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남 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언제 어떻게요? 5년 전 베트남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는 불 속에 갇혔고 정남 씨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화재, 정남이가 사람을 구했다고? 그래서 당신이 돈을 넣어주고 계신 겁니까?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정남 씨의 부탁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직접 뵐 수 없으니 대신 제가 효도를 해드리고 싶다고. 왜 직접 오실 수 없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그 화재로 정남 씨가 뭔가 다치신 겁니까? 여보세요?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녹음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남이가 다쳤다고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화재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쳤을까요? 그건 아직.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정남이가 사람을 구하다가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보자 말대로라면 정남 씨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람을 구하신 거예요. 그래도 다쳤잖아요. 어르신, 일단 베트남 쪽으로 조회를 넣어보겠습니다. 며칠 뒤 박 형사는 베트남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정남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5년 전 화재 사고, 그리고 일주일 뒤 답변이 왔습니다. 박 형사가 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베트남에서 조사 결과가 왔습니다. 김정남 씨, 찾았습니다. 순자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 정남이에요. 네,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건설회사. 순자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남이가 성공했구나. 그리고 5년 전 화재 사고 기록도 있습니다. 박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왜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김정남 씨가 5년 전 건설 현장 화재 사고 때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쳤어요? 네, 심하게요. 얼마나? 박 형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아야 했습니다. 형사님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다쳤어요?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뺐습니다. 전신 화상. 현장에서 직원들을 구하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15명을 구했답니다. 그럼 얼굴도. 네. 얼굴도 많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남아, 우리 정남이가 그래서 직접 안 오는 거구나. 얼굴이 변해서 엄마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정남아. 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남아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내 얼굴이 어떻든 넌 내 아들인데.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제보자, 그 사람이 바로 정남 씨가 구한 사람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어주고 있는 거군요. 네, 은혜를 갚는 겁니다. 정남 씨의 부탁을 받아서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남이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님 정남이한테 연락할 수 있나요? 베트남 경찰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얼굴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으신 게 아니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 우리 정남이 바보 같은 자식? 박 형사는 베트남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정남 씨와 면담을 주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인이 매우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5년 동안 돈을 보내온 분 아닙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베트남 경찰도 고민했습니다.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며칠 뒤 답변이 왔습니다. 김정남 씨가 거부했습니다. 순자 씨는 절망했습니다. 왜 날 안 만나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어르신. 순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영희가 화를 냈습니다. 오빠가 너무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얼굴이 변했으면 어때요? 가족인데. 하지만 순자 씨는 이해했습니다. 정남이의 마음을, 자식이 부모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을. 정남이도 힘들었을 거야. 30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사고까지 당하고. 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박 형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직접 편지를 쓰면 안 될까요? 편지요? 네, 정남이한테 전해주세요. 엄마 마음을.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편지라면.
마음이 통할지도 모릅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흐르는 눈물로 정남아, 엄마다. 30년 만에 쓰는 편지구나. 내가 어디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베트남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람들을 구하다가 다쳤다며? 우리 정남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혼자서. 엄마도 없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남아, 넌 엄마한테 미안할 게 없어. 가난하게 태어난 게 내 잘못이 아니잖니.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내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대학도 보내주지 못해서. 정남아, 얼굴이 변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넌 엄마 아들이야.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널 사랑해. 제발 엄마 좀 만나줘. 엄마가 널 꼭 안아주고 싶어. 30년 동안 못 안아준 거. 이제라도 안아주고 싶단다. 제발. 편지는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순자 씨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박 형사는 편지를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답장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정남이에게서 편지가 올까? 하지만 오는 건 여전히 그 흰 봉투뿐이었습니다. 매달 첫째 날, 정확히 100만 원. 제보자는 여전히 정남이의 부탁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남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답답했습니다. 정남아. 돈은 필요 없어.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제보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뭐래요? 편지 잘 받았다고 합니다. 정남이가? 네. 김정남 씨가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럼 답장은? 형사님, 죄송합니다, 어르신. 답장은 없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답장도 안 해? 하지만 뭐예요?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정남이가 울었어요? 네. 편지를 읽으면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곧 용기를 내보겠다고 하셨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남이도 괴로웠구나. 하지만 용기를 낸다고? 형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마도 어머니를 만날 준비를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보자 말로는 그렇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어르신.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도 기다렸는데 조금 더는 기다릴 수 있어.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통씩 정남이에게.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달 첫째 날이면 여전히 그 흰 봉투가 왔습니다. 제보자는 정남이의 부탁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 정남이의 은인, 아니 정남이가 구해준 사람.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우편함에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과 함께 하얀 봉투 안에 작은 편지지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어머님 우편함에 돈을 넣어드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순자 씨는 숨을 죽이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5년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기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정남 형님이 오셨습니다. 불길을 뚫고 들어오셔서 저를 업고 나오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15명을 모두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마지막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전신 화상, 얼굴도 많이 손상되셨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남아, 병원에 입원하신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계셨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형님이 이렇게 되셨구나. 형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든 하겠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우리 어머니가 계세요.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 대신 효도를 해주세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직접 안 가시나요? 하지만 형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다고, 이제 와서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를 뵐 수 없다고, 어머니 기억 속에 젊고 건강한 아들로 남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매달 100만 원씩 넣어드렸습니다. 형님이 주신 돈으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줄 몰랐습니다. 형님도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정남 형님을 찾아달라고 어머님께서 여러 번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형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형님은 매번 우셨습니다. 편지를 읽으시면서 한참을, 정말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어머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십니다. 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머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지금 형님은 고민 중이십니다. 어머님을 뵐 용기를 내실지 시간을 주세요. 형님께 조금만 더 시간을, 꼭 용기를 내실 겁니다. 저도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이강민 올림. 순자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강민 씨, 정남이의 은인, 아니 정남이가 구한 사람, 고마운 사람. 순자 씨는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강민 씨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우리 정남이 부탁을 들어주셔서 강민 씨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매달 새벽에 오셔서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강민 씨 부탁이 있어요. 우리 정남이한테 전해주세요. 엄마는 정남이 얼굴이 어떻게 변했든 상관없다고. 어떤 모습이든 정남이는 내 아들이라고.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제발 용기를 내달라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순자 올림. 순자 씨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달 첫째 날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100만 원과 함께 편지가 있었습니다. 강민 씨의 답장이었습니다. 어머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형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형님은 또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셨습니다. 우리 엄마 여전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님을 뵙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시겠답니다. 어머님께서 베트남까지 오시는 건 힘드실 것 같다고. 장소와 시간은 형님이 정하시겠답니다. 아마도 의미 있는 곳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강민 올림. 순자 씨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남이가 온다고. 드디어 만날 수 있어. 순자 씨는 영희와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얘들아, 오빠가 온대. 정말요? 응. 곧 한국에 온대. 영희와 철수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오빠를 만나시는 거네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설렘이었습니다. 정남이를 만난다. 우리 정남이를 뭘 입을까? 뭐라고 말할까? 안아줘야지. 꼭 안아줘야지. 순자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정남, 이가 좋아하던 색깔. 정남아, 엄마가 이거 입고 있을게. 내가 좋아하던 옷. 순자 씨는 카디건을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민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께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달 31일 오후 3시. 어머님께서 옛날에 사시던 집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형님께서 선택하신 곳입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뵀던 그곳이라고. 어머님, 형님은 많이 떨리신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형님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강민 올림. 순자 씨는 편지를 읽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30년 전 그곳. 정남이가 마지막으로 떠나던 곳. 이제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구나. 순자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25일. 6일 남았습니다. 6일만 기다리면 우리 정남이를. 순자 씨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빨간색으로 크게. 6일. 순자 씨는 그 6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매일이 1년 같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빠르게 갔습니다. 준비할 게 많았으니까요. 뭘 입을까? 뭘 말할까? 어떻게 안아줄까?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5살의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정남이가 기억하는 엄마와는 많이 달라졌겠지. 정남아, 엄마도 많이 늙었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용실 갈까요? 머리라도 하시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 정남이도 변했잖아. 엄마도 변한 모습 그대로.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 카디건은 입으시는 거죠?
응. 정남이가 좋아하던 거. 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철수도 왔습니다. 엄마,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아니야. 처음엔 엄마 혼자 만날 거야. 왜요? 정남이가 많이 떨릴 거야. 가족 모두 보면 더 부담스러울 거고. 알겠어요. 순자 씨는 매일 그 버스 정류장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가보고 싶어서 30년 만에 가는 곳. 옛날 집은 이미 철거됐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순자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던 날, 정남이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던 자리. 엄마, 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정남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남아. 곧 만나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1일. 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설렘과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이 모습 그대로. 순자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영희와 철수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떨리시죠? 당연하지. 30년 만인데.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떨리는 웃음이었지만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전이었지만 일찍 가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친절했습니다.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으신데. 아들. 만나러.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택시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옛날 동네.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익숙한 거리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순자 씨는 내렸습니다. 2시 30분. 30분 일찍 왔습니다. 정류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순자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자. 우리 정남이 만나는 건데.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0분. 20분 남았습니다. 순자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정남이가 벌써 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30분쯤이야. 2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성였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정남아. 보고 싶었어. 아니다. 너무 평범하다. 정남아. 엄마야. 그것도 이상하다. 정남이는 알겠지. 엄마인걸. 그냥 안아주자. 말은 나중에. 2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순자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순자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남이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순자 씨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시 정각. 두 사람이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사람, 50대 남자. 순자 씨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남이다. 40대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강민입니다. 그동안 우편함에 알아요. 편지 받았어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자를 봤습니다. 강민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남아. 순자 씨는 불렀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 순자 씨는 그 눈을 봤습니다. 정남이. 우리 정남이의 눈. 정남아. 엄마야. 순자 씨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정남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강민 씨가 정남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정남이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정남이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2m, 1m,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순자 씨는 정남이를 봤습니다. 모자 아래로 보이는 눈, 마스크 위로 보이는 정남이. 우리 정남이. 순자 씨는 손을 뻗었습니다. 정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 따뜻한 손, 엄마. 정남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변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남이 목소리. 엄마. 정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정남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30년 만에 잡은 손. 정남아. 얼굴 좀 보자.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왜? 놀라실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안 놀라. 엄마. 정남이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남아. 30년 동안 내 얼굴을 못 봤어. 제발. 엄마 좀 보게 해줘. 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정남이는 떨었습니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순자 씨는 기다렸습니다. 정남이가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정남이는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먼저 모자를 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반백의 머리,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정남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 왼쪽 절반은 화상 자국이 심했습니다. 울퉁불퉁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른쪽도 성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잘생긴 얼굴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정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남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왼쪽 뺨을, 화상 자국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정남이는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얼굴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이마를, 뺨을, 턱을. 마치 장님이 얼굴을 외우듯. 우리 정남이 얼마나 아팠니? 엄마, 얼마나 무서웠니? 엄마. 그만. 혼자서. 엄마도 없이. 순자 씨는 정남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그 순간 정남이는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벽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정남이는 순자 씨를 껴안았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나도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5년의 기다림이, 모든 아픔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강민 씨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넌 잘못 없어. 가출한 것도, 연락 안 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엄마는 잘못 없어요. 전 그냥 가난이 싫었어요. 돈이 없는 게 싫었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순자 씨는 정남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기를 달래듯 30년 전처럼. 한참 뒤 세 사람은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와 정남이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자리를 비울게요. 두 분만의 시간을. 고마워요, 강민 씨.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강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걸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 씨와 정남이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 뒤 정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전 중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힘들었겠다.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어요. 한국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돈을 모았어요. 그래. 5년 모아서 작은 가게를 냈어요. 또 5년 모아서 공장을 샀어요. 그렇게 20년을 일했어요. 순자 씨는 정남이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러다 베트남으로 갔어요. 거기서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잘 됐어요. 직원도 100명이 넘었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정남이. 하지만 5년 전에 사고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직원들이 갇혔어요. 그때. 네. 전 들어갔어요. 사람들을 구했어요. 하지만 정남이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파서 어떡해. 괜찮아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강민이도 그 중 한 명이에요. 순자 씨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아이. 우리 정남이는 여전히 착한 아이구나. 엄마, 전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불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엄마 얼굴이 보였어요.
정남아, 엄마 미안해요. 효도 한번 못하고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꼭 살아서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민 씨한테 부탁한 거니. 네.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이것밖에 못 해드려서 무슨 소리야.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전 얼굴이 이래서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바보야. 얼굴이 뭐가 중요해. 엄마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엄마 기억 속엔 제가 젊고 잘생긴 모습으로 남고 싶었어요. 순자 씨는 정남이의 얼굴을 다시 만졌습니다. 너는 지금도 잘생겼어. 엄마 눈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이야. 정남이는 또 울었습니다. 50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편지 고마웠어요. 20통 넘게 다 읽었어요. 왜 답장을 안 했니? 쓸 수가 없었어요. 쓰면 또 울 것 같아서 나도 쓰면서 맨날 울었어. 알아요. 편지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너를 그리워하다가 정남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아빠는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마지막까지. 정말요? 응, 정남이는 꼭 돌아온다. 우리 아들이 어디 가겠냐고. 정남이는 하늘을 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늦게라도 돌아왔어요. 순자 씨는 정남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하늘에서. 순자 씨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정남아 이거. 뭐예요? 내가 보낸 돈. 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어. 엄마, 6천만 원. 너 줄 거야. 안 돼요. 정남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제가 드린 거예요. 엄마가 쓰셔야 해요. 난 필요 없어. 내가 가져. 엄마, 이건 제가 못다한 30년치 효도예요. 절대 못 받아요. 두 사람은 통장을 서로에게 밀었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30년 만에 모자가 함께 웃었습니다. 강민 씨가 돌아왔습니다. 형님, 어머님, 그만 일어나실까요? 해가 기울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남아. 네, 엄마. 이제. 집에 가자. 영희랑 철수도 기다려. 정남이는 망설였습니다. 동생들, 응. 너 보고 싶어 해. 30년 만에 오빠 만나는 거야. 하지만 제 얼굴, 괜찮아. 가족인데 뭐가 중요해. 정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가요, 엄마. 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와 정남이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햇살 속을 30년 만에 모자가 함께 걸었습니다. 순자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희와 철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남이를 봤습니다. 멈칫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남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하지만 영희는 달려가 정남이를 안았습니다. 오빠, 오빠, 영희야.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철수도 안았습니다. 형, 형. 삼남매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강민 씨와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정남이는 동생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중국에서의 삶, 베트남에서의 성공, 화재 사고, 강민 씨와의 인연, 모든 것을 영희와 철수는 숙연히 들었습니다. 형, 고생 많았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강민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남이가 자신을 구했는지, 어떻게 5년 동안 매달 돈을 넣어드렸는지, 가족들은 강민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형님 은혜를 갚은 것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강민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해서 고마웠어요, 강민 씨.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강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정남이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호텔로 안 돼.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고 가. 하지만 정남아, 제발. 엄마랑 하룻밤만 같이 자자. 정남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이런 저를 받아줘서.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인데. 그날 밤 정남이는 순자 씨 방에서 잤습니다. 30년 만에 모자가 함께 순자 씨는 정남이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남이는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한 달 뒤에 올게요. 기다릴게. 편지도 써. 네, 엄마. 이젠 직접 쓸게요. 정남이는 순자 씨를 안았습니다. 오래, 정말 오래.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우리 정남이. 정남이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도 흔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한 달 뒤 순자 씨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첫째 날이었습니다. 100만 원은 없었습니다. 대신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남이의 편지였습니다. 엄마, 정남이야. 잘 계시죠? 베트남은 날씨가 좋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추신. 이젠 강민이 대신 아니라 제가 직접 쓸게요. 그리고 돈은 그만 보낼게요. 대신 자주 갈게요. 순자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남이는 매달 한국을 찾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동생들을 만나러, 이제는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가족 앞에서 순자 씨는 행복합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5년을 의심한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강민 씨도 가끔 한국을 방문합니다. 순자 씨에게 두 번째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날, 순자 씨는 여전히 우편함을 엽니다. 이제는 두근거림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아들의 편지가 들어 있으니까요. 사랑의 편지가. 김정남 씨는 현재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어머니와 가족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5년간 모았던 6천만 원은 가족여행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내년 여름 온 가족이 함께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강민 씨는 현재 정남시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일하며 순자 씨를 자주 찾아뵙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족들은 오늘도 함께 웃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 곁에 조용히 남기를 바랍니다.